눈보라가 몰아치던 그의 겨울, 박 씨는 갓 낳은 넷째 딸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채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지문 너머로 시어머니 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하나 못 낳고 계집애만 넷이라니. 우리 김진사 댁대가 끊기는 꼴을 보겠구나. 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때도, 셋째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의 냉대를 견뎌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일어나 부엌일을 해야 했고, 젖이 제대로 돌지 않아 아이는 밤새 울어댔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무슨? 이놈의 집안에 애군만 불러들이는 년 같으니. 당장 저 애비 얼굴 똑같이 닮은 계집애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거라.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박 씨가 입던 누더기 옷까지 몇 점을 내던졌다. 눈발이 거세게 얼굴을 때렸다. 어머님, 아직 해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아이가 얼어 죽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아들을 낳았어야지.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정씨 부인의 얼굴은 귀신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다. 품속에 작은 생명이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마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십니다. 어찌 한겨울에 갓난애를 데리고. 하인 김서방이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렸다. 내가 감히 내 주제의 주인 일에 참견이야? 너도 나가고 싶으냐? 김서방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박 씨를 돕지 않았다. 박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어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날아왔다. 시어머니가 던진 집신 한 켤레였다. 이것도 아깝지만 얼어 죽어서 원귀가 될까 봐주는 거다. 다신 이 집 문전에 얼씬거리지 마라. 대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아이가 춥다는 듯 칭얼대자 정신을 차렸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살아야 했다. 박 씨는 아이를 등에 업고 눈보라를 헤치며 걸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다.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등에 아이가 꼬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일어섰다.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움막에 겨우 몸을 숨겼다. 바람이 들이치는 곳이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엔 충분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가야. 어미가 무능해서. 너를 이 고생길로 데려와서. 박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덮였다.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했다. 아이가 잠들까봐, 그대로 얼어붙을까봐 두려웠다. 동이 트자 박 씨는 다시 일어났다. 젖이 돌지 않아 아이는 배가 고파 보챘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마을 장터로 향했다.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국밥집, 떡집, 막걸리 집 앞에서 장사꾼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박 씨는 한 국밥집 앞에 섰다. 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설거지라도 물이라도 길어다 드리겠습니다. 국밥집 주인 황 씨는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것이 뻔히 보이는 여인이 등에 아이를 업고 서 있었다. 설거지? 그래, 해보시오. 하루 일당으로 국밥 한 그릇과 엽전 5푼을 주겠소. 감사합니다. 박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뒷마당으로 가서 손을 씻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다. 등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배가 고픈 것이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가야. 어미가 밥을 먹으면 젖이 나올 거다.
점심때가 되자 황 씨는 약속대로 국밥 한 그릇을 내왔다. 박 씨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조금이나마 젖이 나오는 것을 느끼며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박 씨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국밥집 설거지가 끝나면 떡집으로 가서 떡시루를 씻었고 저녁에는 주막에서 술상을 닦았다. 등에 업힌 아이는 어미의 움직임에 익숙해져 갔다. 석 달이 지났다. 아이는 조금씩 살이 오르고 있었다. 박 씨도 일에 익숙해지면서 장터 사람들과 친해졌다. 모두들 박 씨의 사연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함부로 물어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도왔다. 박 씨, 이거 가져가시오. 우리 집 애들 입던 옷인데 이제 작아서 못 입어요. 이 떡은 어제 남은 거라 버릴 뻔했어요. 가져가세요. 아이 없는 띠가 헤어졌던데 이거 새로 짠 거예요. 쓰세요.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박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박 씨는 밤마다 아이를 재우며 속삭였다. 은지야, 이름도 제대로 못 지어줘서 미안하구나. 장터 사람들 은혜로 살아가니 은혜 은자의 지혜지자를 써서 은지라고 부르마.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시간이 흘러 은지는 두 돌이 되었다. 아이는 또래보다 총명했다. 어린 나이에도 어미가 힘들어하면 울음을 그치고 배가 고파도 참을 줄 알았다. 박 씨는 은지를 업고 여전히 장터를 돌며 일했다. 어느 날 장터에 큰 행차가 들어왔다. 고을 원님이 암행어사의 접대를 위해 장터를 시찰하러 온 것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길 양옆으로 비켜섰다. 그때였다. 행차 중 한 말이 갑자기 놀라 날뛰기 시작했다. 고삐가 풀린 말은 그대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앞에는 막 걸음마를 배운 어린아이가 있었다. 아이고 저 애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박 씨가 은지를 벗어놓고 뛰어들었다. 박 씨는 아이를 낚아채 옆으로 굴렀다. 말발굽이 박 씨의 어깨를 스쳤다. 박 씨가 신음했지만 아이는 무사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말을 제압했다. 구한 아이는 장터에서 포목점을 하는 이 씨의 손자였다. 박 씨, 괜찮소? 이 씨가 달려왔다. 박 씨는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났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 씨, 우리 집 포목점에서 일해 주시오. 제대로 된 월급을 드리겠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렇게 장터를 돌며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으며 사니까요. 그날 이후 박 씨의 명성은 장터를 넘어온 고을에 퍼졌다. 의로운 여인이라고. 그리고 그 의로운 여인의 딸 은지 역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은지가 5살이 되던 해 장터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한양에서 온 약재상 장 씨였다. 그는 박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부인, 그를 아시오? 조금. 어릴 적 아버지께서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재 목록을 정리하는 일을 해주시겠소? 내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서 말이오. 박 씨는 장 씨의 약재상에서 일하게 되었다. 약재를 정리하고 장부를 쓰는 일이었다. 일당도 전보다 훨씬 나았다. 박 씨는 처음으로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었다. 은지야, 이제 우리도 잘 곳이 생겼구나. 허름하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이었다. 박 씨는 은지와 함께 그 작은 방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밤이면 은지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이게 사람 인자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단다. 은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6살이 되자 천자문을 뗐고 7살에는 동몽선습을 읽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은지를 기특하게 여겼다.
박 씨, 저 아이는 범상치 않소.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하지 않겠소? 여자아이가 무슨 공부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은지의 재능은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장 씨의 약재상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양에서 내려온 의원 민 선생이었다. 그는 장 씨와 오랜 친구 사이였다. 장형, 그간 안녕하셨소? 민형, 어인일로 이곳까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지가 약재상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민 선생은 은지가 읽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아이가 동의보감을 읽고 있소? 아, 저 아이 말이요. 우리 약재상에서 일하는 박 씨의 딸인데 아주 영특하답니다. 민 선생은 은지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이 책이 어려운데 이해가 되나? 네, 선생님. 여기 인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장터에서 보여주신 인삼과 똑같아요. 길을 보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했어요. 민 선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8살짜리 아이가 동의보감을 읽고 이해하다니. 박 씨,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도 되겠소? 박 씨는 당황했다. 선생님, 저희는 평범한 백성입니다. 게다가 아이는 여자아이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요. 이 아이는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운명이요. 박 씨는 고민했다. 하지만 은지의 눈빛을 보고 결심했다. 아이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했다. 은지야, 내가 정말 하고 싶으냐? 네, 어머니.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그렇게 은지는 민 선생의 제자가 되었다. 민 선생은 매달 이 고을을 방문해 은지를 가르쳤다. 은지는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었다. 세월이 흘러 은지는 15이 되었다. 이미 웬만한 의원보다 실력이 뛰어났다. 장터에 작은 의원을 차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다.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가 받았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다. 은지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박 씨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진 겨울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급한 환자가 실려왔다. 중풍으로 쓰러진 양반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다. 저 양반이 누군지 아시오? 김진사댁 마님이시오. 그 유명한 정씨 부인.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였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되어 있었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은지가 환자를 보고 달려갔다. 박 씨가 아이를 막았다. 은지야, 안 돼. 어머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은지는 정씨 부인을 진찰하기 시작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렸다. 박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복잡했다. 며칠 후 정씨 부인은 의식을 되찾았다. 은지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이었다. 정씨 부인은 은지를 보며 물었다. 내가 나를 살려준 의원이냐? 네, 할머님. 고맙구나.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그때 박 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약을 들고 온 것이었다. 정씨 부인은 박 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너는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정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다. 15년 전 한겨울에 내쫓았던 며느리였다. 그리고 그 며느리의 딸이 자신을 살린 것이었다. 어째서 날 살렸느냐? 넌 나를 죽도록 미워했을 텐데. 박 씨가 조용히 말했다. 미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 고집과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왔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 하지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지가 정씨 부인의 손을 잡았다. 할머님,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고요. 착한 것들. 너무 착해서 오히려 미안하구나. 정씨 부인은 박씨와 은지에게 무릎을 꿇었다. 양반가의 마님이 평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제발 용서해다오. 박씨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저희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후 정씨 부인은 완쾌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한 달 후 정씨 부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큰 상자를 들고 왔다. 박씨, 은지야.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다. 너희가 더 큰 의원을 열 수 있도록 써다오. 그리고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김진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도 장가를 못 간 채 요절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데를 잇는 일도 결국 허사가 되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박씨는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15년간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은지는 그 돈으로 큰 의원을 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도 함께 만들었다. 명성이 높아져 양반가에서도 은지를 찾았다. 하지만 은지는 언제나 가난한 백성들을 먼저 치료했다. 선생님, 저 양반 댁에서 진료를 부탁했는데 왜 거절하셨어요? 저분은 다른 의원도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기 기다리는 저분은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 급한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의원의 도리예요. 세월이 흘러 박씨는 쉰이 되었다. 은지는 30이 되어 훌륭한 의원과 혼인했다. 두 사람은 함께 더 큰 의원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박씨는 이제 손주들을 돌보며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 어느 날 은지가 물었다. 어머니, 그때 일을 후회하세요? 무슨 일을 말하느냐? 추운 겨울에 저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할머니 말을 들었다면 어머니는 편하게 사셨을지도 몰라요. 박씨는 웃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후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단다. 너는 내 삶의 전부였고 지금도 그렇단다. 그 추운 겨울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진짜 사람이 되었단다. 어머니. 그리고 말이다, 은지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은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는 마음이란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거야. 그걸 할머니도 이제는 아셨겠지. 은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 후로도 은지는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을 먼저 돌보았다. 은지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고 임금께서도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탄하셨다고 한다. 박씨가 80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 박씨와 은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박씨 어른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은지는 어머니의 영정을 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심으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박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박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다. 추운 겨울 내쫓겼던 여인이 어떻게 의로움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은지의 증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고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나 봐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단다. 하지만 그분이 가장 대단했던 건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꿀 줄 아셨지.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란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안에도 그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잊지 않으면 넌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마치 박 씨가 하늘에서 후손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 별빛 아래서 은지의 가족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결국 세상에 쓸모없는 생명은 없었다. 다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할 뿐이었다. 박 씨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버려진 딸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명의가 되었고 그 명의의 후손들은 대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어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하고자 했던 참된 가르침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선한 마음씨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라는 진리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